마지막 시간이네요. 좀 힘내시고. 저도 이제 오늘 회사에서 건강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 하고서 오후부터 이제 좀 수업을 했거든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열심히 해야죠.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끝이 있으니까 참고 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수면 내시기 경우는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제가 수면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수면을 한 번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참는 게. 아무튼 뭐 그런 건 뭐 사적인 얘기고, 지금 이제 수업 쉬는 시간에 잠깐 뭐 질문이 하나 있어갖고 추가로 그걸 부연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비대칭 암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그 표 중에 보면 OFB 모드하고 그다음 CTR 모드 중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암복화에. 여기도 암복화에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이 내용은 구조에서 한번 보시면 OFB 모드하고 그 다음에 CTR 모드를 보면요. 지금 여기서 잘 보면 PBI하고 CBI가 있을 때 이 XOR 있잖아요. XOR 하기 전에 그 다음으로 끌려가죠. XOR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윗부분이 여기서 이거를 윗부분을 이렇게 미리 이거를 해놓고서 막 내려보내는 거야. 미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쩌면 사전 준비라는 거. 똑같이 CTR 모드도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미리 할 수 있겠죠. 이 카운터 하나하나만 증가하는 것만, 그 값만 있으면은 그걸 미리 계산해 놓고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봐보시고 나머지는 뭐 이해 가는 것만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대칭 암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암호. 자, 비대칭 암호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키 배속 문제 해결이 나와요. 키 배속 문제 해결. 대칭키의 치명적 단점이 뭐냐? 대칭키의 치명적 단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키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해야 돼요. 그 전달하는 과정에 뭐 직접 가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보내주든지, 온라인상으로 보내줘갖고 상대가 받아갖고 그 동일한 키를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중간에 이브와 멜로디는 또 가만히 놀고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 키가, 타겟트가 아닌 키하고 평문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또 공격을 감행할 거예요. 그래서 대칭기가 하는 치명적 단점 중에 하나는 키 배속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키 배속 문제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대칭기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흐름상 이제 대칭기, 비대칭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이 4가지가 이제 뭐 사진 선다행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겠죠. 키 사전 공유, 그 다음에 키 배포 센터, 그 다음에 DPL만, 그 다음에 공개 암호.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을 일단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키 사전 공유는, 간단한 사전 공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매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매정의는, 뭐 친구를 소개해 줄 수도 있지만, 전문 어떤 중매정이에요. 전문 중매정이면. 그러면 이제 어떤 두 사람, 남녀를 만나게 하려면은, 뭐 직접 가갖고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서로 연락처를 줘야겠죠. 뭐 앨리스다, 밥이다 하면은 서로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둘이 약속 장소에 만나갖고 뭔가 얘기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키 사전 공유는, 자, 사전에 이미 두 사용자 AB에게 비밀 경로를 통해서, 두 사용자 AB에게 비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전화번호, 둘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선택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둘이 만날 수 있도록 일단 해줘야 된다. 이것이 키의 사전 공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둘이 통신을 하려면, 어찌 보면,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직접 뭐 키를 전달하고 우리 통신하자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키 사전 공유는, 조금 약간의 그 단점이 있겠죠. 직접 전달하려는 그런 한계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가질 수 있고, 또 단점이 뭐가 있었냐? 키의 개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n명이 한다고 했을 때, n명과 통신한다고 했을 때, n명이 그과 통신한다고 했을 때, n명이 그 사용 시 키의 개수가요. 어떻게 되느냐? n명이 사용 시의 키의 개수는 2분의 n-1.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2분의 n-1. 저는 뭐 수학적으로 이거를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온 이거로 설명할게요. n 컨비네이션 2. n명이 둘이 짝을 거야. n명이 둘이 짝을 지는. n 퍼미테이션 2는 뭐 그것까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n명이 둘이 짝을 지는 거야. n명이 둘이 짝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명이 둘씩 짝을 지려면 그때 여기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n명이 둘이 짝을 지려면 서로 하나의 n명이 n-1과 짝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 이런 n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순열과 조합이라서 얘는 조합이 들어가요. 조합.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토요일 저녁마다 하는 우리가 로또 복권은 순열이 조합이에요. 토요일마다 하는 거. 얘는 나오는 순서까지 맞춰야 돼요? 그건 아니죠. 뭐까지? 그냥 숫자만 맞으면 돼. 이거는 조합인 거야, 조합.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얘는 조합입니다. 이 부분에 식을 쓰는 거는 2 팩토리얼, 2 곱하기 1. 그 다음에 n에서 하나 이렇게 줄이는 거.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이 n 컨비네이션 3이면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n에서 n-1. 3개 쓰는 거야,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n명이 둘씩 짝을 짓는 그런 개념입니다. 짝을 짓는 거예요. 참고로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키의 사전 공유할 때는 키의 개수가 2분의 n-1이 있다. 두 번째, 키 배포 센터에 의한 그 해결. 키 배포 센터는 우리가 KDC라고 합니다. KDC. 이 KDC는 전 직원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 직원의 키 보유. 키 배포 센터는 전 직원의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친구가 아무 통신이 필요해질 때마다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아무 통신이 필요해질 때마다 통신용 키를 키 배포 센터라는 그 신뢰받는 제3자에 의뢰해서요. 얘와 사이에 키를 사전에 공유하는 거. 이런 방법이 온라인 키 분배 또는 키 사전 키 배포 센터의 그런 해결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그 방법을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KDC가 있습니다. KDC, 키 배포 센터야. 전 직원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전 직원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와 밥이 통신하려고 그래요. A와 B가 통신하려고 합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뭐 회사 커플이라고 했을 때는 이 둘이 통신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전 직원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의 키, 밥의 키, 또 KDC는 전부 다 보유하고 있어요. 앨리스는 자기 키는 가지고 있겠죠. 여기도 자기 키는 가지고 있어. 누구의 키예요? 밥의 키죠. 앨리스 자기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전 직원의 키를 다 가지고 있는 게 KDC야. 키 배포 센터. 그래서 여기에 셀시업 키를 전달해. 셀시업 키 전달. 여기도 셀시업 키를 전달해요. 이때 뭐를 사용하느냐? 이들 사이에는 KA가 사용됩니다. 여기는 뭐가? KB가 사용돼요. KB. KA, KB라는 것은 자,
KDC도 KA를 가지고 있고요. 전지훈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자기 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둘 사이는 뭐다? 대치기 통신하는 거죠. 대치기 통신. 둘이 이제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세션키를 KA로 암호화시켜. 똑같이 얘로 보내면 얘도 똑같이 K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한 세션키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세션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키를 우리가 세션키라고 하는데 이걸 서로 여기 전달한 거. 그럼 동일한 세션키를 이쪽으로 양쪽으로 전달했어요. 그러면 각각 A와 B가 동일한 키 세션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둘 사이는 세션키 통신을 합니다. 세션키 통신. 세션키를 이용해서 하여 통신해요. 즉 어떤 메시지를 세션키로 암호한다는 거죠. 즉 전부 다 뭐를 한 거예요? 대치기 통신하는 거. 대치기 통신. 대치기 통신에서 키를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막 쓰는 거야. 이런 개념이 우리가 뭐다? 이런 개념이 키 배포 센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D 온라인 키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세션키 통신이라는 거. 세션키 통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 부분은 커버루스 같은데 이것이 이용돼요. 참고적으로 커버루스에 이용. 자, 이 커버루스는요, 대표적인 인증 그런 프로토콜이야. 대치기 암호 기반의 대치기 암호 기법을 사용한 인증 프로토콜입니다. 인증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일단 듣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제 인증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 추가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때 이런 어떤 키 배포 센터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 여기서 이용이 된다. 자, 그래서 암호 통신이 필요할 때마다 앨리스 바비 이제 데이터를 하고자 할 때 이런 것이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세 번째는요. DPI면 키 교환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개인키, 공개키 이런 기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DPI면 키 교환의 해결 방법은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두 사용자 간에 공통의 암호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최초의 비밀키 교환 프로토콜이다. 비밀키 교환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이제 통신에 이제 공개 키의 그런 개념이 여기서 이제 조금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밑에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가장 진보한 것이 우리가 이제 RSA 같은 공개 키 암호 기법이야. 송신자는 암호화키, 그다음에 수신자는 복호화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암호화키는 보통 공개 키입니다. 수신자의 공개키 같은 걸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하고 수신자는 개인키를 사용해서 이거를 복호합니다. 복호해요. 그런 기법이 일단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DPL만 그 다음에 이제 등등은 추가로 이제 부연 설명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DPL만 키 교환에 의한 해결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자, 이 부분이, 자, DPL만 키 교환에 의한 해결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P와 G가 있어요. P와 G가 퍼블릭이야. 공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걸 계산해서 서로 넘기는 겁니다. 넘겨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보면 공개되는 요소와 잠깐 공개되는 요소하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요소가 있어요. 공개, 비공개. 자, 공개되는 요소는 P하고 G하고 여기 R1, R2 이런 건 공개예요. 근데 비공개는 여기서 X, Y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마지막 키 공유 키 여기 보면 저기서
shared secret key라고 합니다. shared secret key. 이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예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뭐 이런 모듈 현상 같은 게 나와요. 모듈 현상.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그 약간 뭐 성지, 모듈 현상의 성지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이거를 부연 설명할게요. 의외로 이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이 꽤 있어요. 자, 이 모듈 현상이야. 모듈 현상. 자, 모듈 현상을 조금 자유자재를 좀 해야 이 부분을 조금 그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모듈 현상 볼게요. 자, 모듈 현상은요, 우리가 이제 그 나누기에서 그 몫이 아닌 나머지를 취하는 거 우리가 모듈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모듈러 5라고 했을 때는 이 값은 얼마죠? 2가 되죠. 즉 7을 5로 나누면 몫은 얼마? 1이죠. 나머지는 얼마? 2가 돼요. 그래서 이 5라는 값이 나머지로 뭐를 취한다? 0, 1, 2, 3, 4까지 이렇게 4개를 취하죠. 4개를 취하는 게 우리가 모듈 현상이야. 자, 그 다음에 14 모듈러 10이에요. 이 값은 얼마죠? 몫은 1이고 나머지 1이죠. 똑같이 여기 그 모듈러 10이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어디까지? 12까지가 아니라 11이죠. 우리가 10진법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있는 게 10진법이죠. 16진법은 0에서부터 16까지 있는 게 아니라 얼마? 15까지 가지는 게 우리가 모듈 현상이야. 그러니까 모듈 현상을 일단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암호학에서 이 모듈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계가 누구네 집 시계는 아이고 잠깐만요. 누구네 집 시계는 한 12시에서 한 뭐 시간이 엄청 늦게 가고 그 다음에 뭐 6시에는 시계가 또 빨리 가고 이런 시계 있어요? 그런 시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시계가 12개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모듈러 현상이 추구하는, 암호학에서 모듈러 현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균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호학에서 스트림 암호의 XOR 현상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반이에요. 0과 1이 절반씩 나오는 거야. 근데 AND와 OR 현상은 뭐다? 75%, 25%예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듈러 현상이 좋은 이유는 뭐냐? 얘가 균등하다는 거야. 시계같이 균등하게 어디든 똑같이 나와. 얘가 뭐다? 12개로 균등하게 나오는 거야. 균등하게. 그러면 이 숫자가 약간 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소수 같은 거를 딱딱 했을 때는 얘가 균등하게 사상을 시켜요. 그럼 공격자가 그걸 찾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러 현상 같은 거를 암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듈러 현상 이거는 간단한 거고 조금 추가로 한번 더 연산을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9 곱하기 18이에요. 이거를 이제 7로 모듈러 현상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자, 거기 모듈러 현상의 그 성질의 앞에 있죠. 모듈러 현상의 성질을 보면 성질 1, 2, 3 있어요. 특히 이제 곱셈 같은 거 보면 분해해서 할 수 있다고요. 분해해서. 자,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아까 해보니까 한 342가 나와. 342를 또 7로 나누면요. 한참 계산해야 돼요. 뭐 암산이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 없죠.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죠. 342 모듈러 7하면 6이 떨어져. 근데 이거를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19 모듈러 7. 그 다음에 곱셈에
18의 모듈러 7. 이거를 다 한 다음에 모듈러 7 하면 돼요. 자,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19 모듈러 7의 암산이 되겠죠? 19에서 14 빼면 5가 되죠? 똑같이 여기가 14 빼면 4가 돼요. 5, 4, 20이죠? 5, 4, 20에 모듈러 7이며 20에 모듈러 7이니까 나머지가 얼마? 몫은 2고 나머지가 6이 되는 거야. 그 암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값이 얼마? 6이 됐어요. 6.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마이너스에서도 돼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56 곱하기 24야. 56 곱하기 24에 모듈러 29가 있어요. 이쪽은 뭐 숫자가 상당히 크잖아요. 여기도 크고 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이 56에서 29를 빼내면 얼마죠? 27이죠. 29 빼낼 때 27, 그 다음에 24 모듈러 29. 자,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표현하면 어떻게? 정수에서는 마이너스 표현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29에서 얼마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죠. 여기는 29에서 얼마? 5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야. 이렇게 계산해도 돼.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하면 얼마나요? 10이 나오죠. 10.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거 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그렇게까지 일단, 이건 제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수강생 중에 이제 수학과 출신이 이거 딱 보더만,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쪽에 수학과 출신이니까 저보다 더 잘하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숫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약간 이 숫자가 크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보다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숫자가 커졌을 때. 자, 그걸 해보고자 실제 처음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요. 2의 7승에 3의 4승 모듈러 7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10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핸드폰으로. 모듈러 7 하니까 1이라고 안 나오고 이제 공학용 계산기는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1이 나와. 시험장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요런 거 해야겠죠. 자, 이거를 일단 쪼개입니다. 2의 7승의 모듈러 7. 2의 7승의 모듈러 7은 자, 이거 암산이 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의 3승이면 8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의 3승의 모듈러 7. 이거 하나 하고 똑같이 2의 3승. 3승 4승 3승 하죠. 똑같이. 3승 7.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2의 2승만 남았어요. 모듈러 7.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값이 얼마? 8의 모듈러 1이니까 이게 1이죠. 8 모듈러 1이니까 1이야. 여기는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전체적으로 2로 됐죠. 2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3의 4승의 모듈러 7입니다. 3의 2승을 할게요. 3의 2승의 모듈러 7. 똑같이 3의 2승의 모듈러 7이야. 자, 이것도 해보면 얼마? 9의 모듈러 7이니까 2. 여기도 2예요. 곱하면 얼마? 곱하면 여기는 큰 틀에 보면 2가 나오죠. 2가 나오고 여기는 얼마? 또 4가 되죠. 4. 그래서 2 곱하기 4니까 8이 됐어요. 모듈러 7이니까 뭐가 나왔다? 1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분해해버리는 거.
쫙 분해해서 그거를 내가 암산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일단 도출해내면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어디에서 여기에서 즉 모듈러 연사 DPL만 해서 이게 쓰이는 거. 지금 이거 설명한 거 이거.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설명. 특히 여기에서 어떤 거? 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 성질. 이게 많이 쓰는 거야. 분해해서 쓸 수 있다. 음수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와서 봐보면요. DPM의 키교환에 의한 해결 방법은 자, P와 G는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앨리스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어떤 거? XY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GX의 모듈러 P를 계산해서 이쪽으로 전달해요. 똑같이 얘도 G의 Y승의 모듈러 P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XY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이 소위 말해서 뭐다? 이것이 약간은 어떤 거? 개인기 성격이라는 거죠. 개인기 성격이야. 이게 공개키 성격이고 P, R1, R2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개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비공개 요소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는 전부 다 비밀이었는데 여기는 공개와 비공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다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X성을 추가하는 거야. X성. 여기에 GX성에 여기다 Y를 갖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수학적 원리에서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GXY승의 모듈러 P. 똑같아요. 앨리스든 바비든 이 키가 만들어지는 거야. 수학적 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DPL만은 지금 다 알고리즘을 잘 봐보면 이거는 공개 요소와 비공개 요소로 해서요. 어떻게 한다? 둘이 공유하는 그 비밀 키를 뭐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수학적 원리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DPM의 키 교환에 의한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DPM의 키 교환 알고리즘은요. 1976년에 공기계 암 방식을 최초로 제안했어요. 그래서 휘트니스, DP, 그 다음에 마틴을 한번 이제 구글링 같은 거 해보세요. 암학자는 전부 다 이제 수염이 덥수로 가고 그냥 어떤 실험실, 연구실에서 금방 눈 비비고 나오는 그런 얼굴이에요. 다들 그래요. 대다수가. 그래야만이 그걸 만들 수 있나 봐요. 아무튼 찾아보시고. DPM의 알고리즘은 양쪽 통신자에 KDC 없어요. KDC 없이 대칭 세션끼를 생성해요. KDC가 없죠. 아까 전까지는 KDC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다. 그 다음에 DPM의 알고리즘 이산대소 문제에서 수 Y를 구하는 그 문제에 기반한다. 이산대소 문제하고 소인수분해 문제는 좀 이따 추가로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DPM의 알고리즘은 인증 단계가 없어요. 인증 단계. 자, 여기서 중간에 넘기면서 끼어있는, 중간에 이제 그 이분화도가 뭔가 하는지, 이거를 뭔가 걸러내는 게 없어요. 인증이 없어요. 인증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중간자 공격이 발생합니다. 중간자 공격. 중간자 공격은 앨리스와 밥 사이에 맨 인더 미드러택이에요. 그 안에 2부가 닦여 있다. 근데 이게 앨리스가 보냈는지 2부가 보냈는지 뭔가 확인을 하는 거야. 인증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자 공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자 서명 또는 공개 인증서 같은 게 필요해. 이런 데서는 이런 인증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들어간 게 뭐다? STS.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프로토콜은 이런 인증 단계가 들어가야 있어요. 전자 서명 기법이 사용된 거예요. 일반적인 DPM만은 인증 단계가 없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인수 분해하고 이제 이산대수
있는데 이거는 뒷장에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 이제 우리가 모듈 연산 해봤고요. 그 다음에 DPMR 그림 좀 살펴봤는데, 자, 지금 이제 네 번째 살펴볼 게 뭐냐? 공기 암호에 의한 해결이에요. 암호에 의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설명한 것이,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이 요 부분까지 지금 앞부분에 나온 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소인수 분해 문제, 그 다음에 이산대수 문제가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 문제, 이산대수 문제. 자, 소인수 분해 문제, 이산대수 문제는 먼저 소인수 분해. 여기서 보면 소인수 분해는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제 중고등학교 책에 이제 소인수 분해하면 이런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가 뭔가 해라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알파를 개인키, 베타를 공개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 숫자 p가 곱해져 있는 그 값이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일단 가정해보죠.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2에 한 2000미승이야. 2000미승. 20승? 이 정도가 아니라 2000승, 2000승. 그럼 숫자가 2000승이면요. 이거를 10진법으로 바꾼다든지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시간이 이거 계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인수 분해 문제는 치명적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지금도 사용하긴 하지만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RSA, 라빈. 이런 알고리즘은 소인수 분해 문제에 근거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이산대수 문제는요. 이산대수는 문제는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GA승의 모듈로 P입니다. GA승의 모듈로 P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값이 나왔다 가정해보죠. 그랬을 때 여기서 뭐를 구하느냐? 이 A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방이에요. G의 A승의 모듈로 P. 아까는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요. 이거를 계산하기 쉬워요. 이쪽으로 가기 쉬워요. 근데 이것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A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이산대수 문제라고. 이산대수 문제. 이산대수 문제는 이거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걸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냐? 엘가말, 그 다음에 DSA, 엘가말. 이런 알고리즘도 뭐다? 그냥 제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디테일하게 막 물어보고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제목 정도. 엘가말, DSA. 그 다음에 ECC. ECC는요, 타원 곡선상의 이산대사로이에요. 타원 곡선상의 이산대수. 이산대수인데 타원 곡선상의 이산대수야. 타원 곡선상의 이산대수. 이런 문제에 근거한 것은 우리가 이산대수 문제. 큰 축이 그런 거야. 지금 여기 나오네요. RSA, 라빈, 엘가말, DSA, 그 다음에 ECC. 타원 곡선상 이산대수 문제. 자, 그 어떤 수학적 백그라운드 일단 이 부분을 일단 정리해 준다. 자, 우리가 이제 대칭기 하면은 블록 크기, 그 다음에 라운드 수, 그 다음에 키, 이게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똑같이 비대칭기는 이것이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한된 시간에 이산대수 문제가 깨졌어요. 그러면 뭐다?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원래를 했는데 그게 깨졌다. 소인수 분해도 동일하죠. 숫자 엄청나게 큰 거를 제한된 시간에 바로바로 깨졌다. 알고리즘이. 그러면 얘도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수학적 원리가 뭐냐? 수학적 원리가 뭐냐? RS의 수학적 원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자, 공기계 암호에 있는 해결 방법. 이게 가장 발전된 형태예요. 가장 발전된 형태인데 이 발전된 형태를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개키 사용 원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개키 사용 원리부터 보면 암호화키, 복호화키는 누구? 같은 사람의 키쌍이 된다. 그냥 동일 사람이야, 동일 사람. 제가 이거는 첫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다겠죠? 퍼즐 같은 이런 키를 딱 쪼개는데, 이렇게 쪼개는데, 이거는 송신자 거야. 이건 수신자 거야. 공개키, 개인키. 공개키, 개인키. 이 수신자의 개인키하고 송신자의 개인키 퍼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한 사람 거만 써야 된다 했어. 한 사람 거. 그래서 암호화복호화키는 같은 사람 거 써야 돼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송신자 거 쓰면 송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 거 쓰면 수신자 거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키는 암호복화에 뭐다? 한 번만 사용돼요. 한 번만. 한 번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의 개인키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개키는 쓸 수 있어요. 타인의 그 공개키는 공개돼 있으니까. 개인은 어떤 소유물이죠. 소유물이니까 이거는 뭐다? 그 한 사람만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표시에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한 번만, 그 다음에 타인의 개인키, 이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같은 사람 한 번만, 그 다음에 타인의 개인키는 일단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판서를 통해서 한번 조금 우리가 대치기 암호기법의 핵심적인 걸 일단 좀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크게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이에요. 송신자가 암호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복호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송신자 개인키로 암호하고, 그 다음에 송신자 공개키로 복호하고, 이걸 바꿔볼게요. 송신자 공개키로 암호하고, 송신자 개인키로 이거는 복호하고, 자, 반대로 수신자 개인키로 암호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 공개키로 복호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하고, 수신자의 개인키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한 거 같이, 자, 한 번만 썼죠? 공개키면 공개키, 개인키면 개인키. 한 번만 썼고,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뭐로? 한 번만 썼고, 송신자 거면 송신자 거만 썼어요. 여기도 송신자 거만 썼어요. 이상 없어요. 아까 얘기는 공개키 사용 원칙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위배가 안 돼요. 그렇죠? 다 위배가 안 돼요. 이제 한 번만 동의 사람 거 썼고 그다음에 한 번만 사용했어요. 근데 타인의 개인키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 하면 타인의 개인키 여기서 어떤 거? 이거죠. 개인키. 자, 여기 보면 수신자가 복호하는데 송신자 개인키를 쓸 수 있나? 안 되죠. 여기도 똑같이 송신자가 암호하는데 수신자 개인키, 수신자의 개인 소유물이야. 얘는 뭐다? 두 개는 자, 원칙 3에 위배해야 되는 거죠. 원칙 3은 뭐다? 타인의 개인키를 쓸 수가 없어요. 타인의 개인키를 사용할 수 없다. 거기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몇 개 안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송신자가 할 때는 본인 거, 수신자도 본인 거를 가지고 이제 복호하는 거. 이런 두 가지 기법이 그래서 사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거야. 통신할 겁니다. 자, 통신을 해보면, 자, 우리가 개념이 이래요.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자, 앨리스 법이 통신할 때, 우리가 이제 플레인텍스,
암호합니다. 그래서 사이퍼텍스트가 이렇게 산출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개키 저장소가 있어요. 이 공개키 저장소는 누구나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공개키 저장소요. 이런 공개키 저장소는 에브리바디 액세스가 가능해요. 공개키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때 여기에는 수신자의 공개키, 송신자의 공개키 여기에 다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송신자가 암호화해서 이쪽으로 넘겼어요. 사이퍼텍스트. 그 다음에 얘가 복화해서 뭐가 됐냐? 플레인텍스트가 이렇게 산출됐어요. 자, 이때 첫 번째 여기에 이제 그 비대칭기 알고리즘이 여기 들어가요. 비대칭기 알고리즘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비대칭기 알고리즘이에요. 비대칭기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비대칭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첫 번째는 자, 먼저 저기서 이제 그 일을 일단 해볼게요. 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송신자의 개인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송신자 가지고 있죠. 이쪽은 송신자예요. 다음에 이쪽은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송신자가 본인의 개인키를 뭐다? 암호하는 데 써요. 암호하는 쓰는 데 씁니다. 송신자 개인키를 암호하는 데 써요. 자, 이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다? 1의 1. 지금 저기에서는 1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송신자 개인키를 일단 적용하는 거. 그럼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를 적용한다? 공개키 저장소에서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공개키 저장소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복호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뭐다? 타입 1을 한 거야. 타입 1. 자, 반대로 이번에는 뭐를 한다? 이번에는 이제 타입 2라는 거야. 타입 2는 지금 여기서 타입 2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신자의 공개키를 암호하는 데 썼어요. 수신자 공개키를 암호하는 데 썼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뭐를 쓴다? 수신자의 공개키를 썼으니까 수신자의 개인키가 써야겠죠. 본인만이 가지는 이거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이것이 뭐다? 타입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두 가지 축이에요. 두 가지 축. 하나는 지금 송신자 개인키를 써서 송신자 공개키를 복구하는 거.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 키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위에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그 두 가지 축을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송신자 개인키로 송신자 공개키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뭐냐? 부인 방지 인증에 이것이 사용돼요. 부인 방지 인증. 그래서 이것이 실제 사례는 전자 서명. 자, 여기는 즉 두 번째는 기밀성이에요. 기밀성. 얘는 기밀성인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냐? 실제 얘가 이메일 보낼 때 메일 보내는 거. 앨리스가 바비 메일을 보낼 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자, 메일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돼요, 안 돼요? 수신자만이 볼 수 있어야죠. 즉
이거는 수신자만을 위한 거야. 수신자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제 밥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중간에 이브와 멜로디가 그걸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only you입니다. 이거는 나는 사랑하는 너가 누구야? 밥만이 보라는 거야. 오직 당신만을 향한. 즉 수신자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그만 보라는 거야. 그 사람만이 보라는 only you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기밀성 얘기합니다. 특히 이메일 같은데 이때 이런 부분은 공개기 암호시 때문에 대다수 이걸 써요. 암호할 때는 누구 거? 수신자의 공개기를 암호해서 수신자만 열어보게 하는 거야. 수신자만 열어보게 하는 어떤 기법? 이메일에서 이런 기법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수신자만이 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반만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부인 방지라는 것은 오리발 방지라는 거죠. 이게는 오리발 방지야. 그거는 그 다음에 인증은요. 인증은 메시지 출처 검증이야.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only me예요. only me. 자, 이 수신자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만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 서명하는데 서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장, 인장이 있다고 가정이죠. 그럼 이것을 찍는 사람은 나만 하는 거죠. 나 외의 사람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자 서명의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서명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 어떤 가지고 있는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서명을 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네가 다른 사람한테 뭐가 주어서 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본인이 책임이죠. 본인이 책임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부인 방지가 된다. 그래서 전자서명은 이런 부인 방지 기법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기법은 메시지 출처가 검증이야. 이 사람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서 왔다고 믿을 수가 있죠. 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도장, 인장,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개념이 여기서 뭐다? 전자서명에 나오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개기 암호 시스템은 수신자 공개기를 암호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 개인기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은 송신자 개인기로 암호하고 그 다음에 송신자 공개기로 뭐 복구하고 이런 두 가지가 사용이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전자서명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거야. 개념을 확실하게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앞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죠.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 볼게요. 지금 이제 앨리스와의 통신하는 거 보죠. 자, 먼저 공개된 장소에 바브의 공개키. 이 바브의 공개키가 누구예요? 수신자 공개키죠. 수신자의 공개키로 뭐를? 세션키를 암호하는 거야. 그래서 바브의 공개키로 세션키를 암호합니다. 바브의 공개키로. 수신자 공개키로 암호하는 거야. 그러면 세션키를 어떻게? 세션키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밀성이 필요한 거. 세션키를 다른 사람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KDC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전달했어요? KDC나 앨리스가 동일한 키를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대칭키 통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달했는데 지금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사랑하는 누가? 이 수신자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반만이 이걸 열어볼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있다 없다? 못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앨리스가 작성한 세션 키를 누구만 갖게 되는 거다? 누구만? 반만이 그걸 갖는 거죠. 이런 개념이 우리가 뭐다? 공개기 암호의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일단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다음은요. 자, 공개기 암호 시스템의 중간자 공격을 보죠. 중간자 공격. 자, 중간자 공격은 왜 발생한다? 이거는 인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중간자 공개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들어가는 송신자에 대해서는 수신자,
수신자 애들은 송신자처럼 행사하는 공격에다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자란 건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증이 필요한 거야. 확인만 하면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공격기 인증서야. 그래서 이제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중간자 공격을 우리가 양동이 소방대 공격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양동이 소방대 공격. 자, 여러분들 연탄 한번 배달해 본 적 있어요? 뭐 어디 봉사 가면은 그렇게 해요. 여러 사람이 쭉 있어갖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이제 불이 났어요. 물 있는 데하고 이제 뭔가 이제 양동이 가지고 불을 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퍼서 이렇게 날르고 또 한 사람 또 받은 걸 또 넘기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죠. 막 그런 식으로 넘기고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양동이 소방대 공격이라고 합니다. 양동이라 가지고 불 끄는 거죠. 소방대 공격. 그래서 가운데 끼워갖고 일단 하는 거를 양동이 소방대 공격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여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앨리스와 밥 사이에 누구가 있다? 누가 있다? 이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있어야 돼요? 멜로디가 있어야죠. 멜리셔스가 있어야 돼요. 아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멜로디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한번 보죠. 순서의 흐름을 보면, 밥의 공격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걸 보고 있겠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밥이 수신자의 뭐를? 공격기를 갖다 줘야 뭔가 이메일을 올 거야. 근데 누가? 이 멜로디가 뭐를? 밥의 공격기를 키핑해요.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해요. 자기가 이걸 딱 가지고 이제 키핑해내요. 그러고 뭐를 보낸다? 밥의 공격기 대신에 멜로디의 공격기를 보내는 거야. 자기 거를. 근데 멍청한 이 앨리스는 인증을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인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증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밥에서 왔는지 멜로디였는지 확인을 하면은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걸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니까 이때 멜로디의 공격기를 메시지를 나오는 거야. 당연히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사랑은 밥의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는 거야. 밥의 거라고. 그래서 밥에게 암호문을 전달해. 근데 이거를 누가 딱 가운데 멜로디가 지키게 하는 거야. C를 멜로디의 공격기로, 개인키로죠. 복화해서 P를 획득해. 이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위조된 것을 만들어서 밥의 공격기. 아까 키핑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1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1시에 이제 종로에서 보자. 이렇게 바꿔쳤어. 그럼 거기로 1시에 거기 가겠죠. 그러고는 둘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만나는 거. 그러니까 멜로디가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조된 암호문 C를 여기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다? 정상적으로 받는 거. 뭐를 받아요? 종로에서 1시에 만나는 거를 받는 거죠. 1시에 받는 거. 위조된 걸 받는 거. 이것이 뭐다? 멜로디가 하는 중간자 공격. man in the middle attack. 그러니까 인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다? 중간자 공격. 그러니까 중간자 공격은 공격기 암호 시스템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대치기 이런 게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대치기는 서로 이제 비밀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하면 되는데, 이 공격키 시스템은 공격키를 뭔가 전달해줘야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 과정을 제대로 안 하면 뭐다? 이런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대치기에서만 이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RS 암호 시스템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